네, 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바깥은 약간 흐립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 온도는 한 28도라서 약간 후덥지근합니다. 조용하고요. 요즘에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면서 소아조로증 환자분이 자기의 소원이 100만 유튜브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원기라는 애인데 저도 구독을 했습니다. 꼭 100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꾸준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의 이론은 아시다시피 피레토 세라피라는 방식, 심부 온도를 최적화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심부 온도의 저하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부 온도란 뇌를 포함한 오장 육부의 온도를 말하죠. 제가 지금 저도 한 500여 편 이상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저의 이론은 항시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 열역학적인 관점, 유체역학적인 관점, 이는 하나의 우리 일상생활의 학문이 존재하는 모든 그 정보들을 저는 통합, 취합을 해서 우리 인체에 적용하는 의학이다. 또 요즘 말하는 통합의학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의학을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병원 출신이라 제가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공부를 나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병이 발생하느냐.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세균과 바이러스로 바라보지만 이 소아조로증은 세균과 바이러스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는 심부 온도의 저하다라는 건데 왜 이 심부 온도가 저하가 되면 소아조로증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조로증을 이해하려면 저의 이론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구체적인 질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제 이론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이론, 피레토 세라피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면역과 무병 장수론입니다. 이 면역과 무병 장수론은 하나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심부 온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온도, 심부 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라는 거죠. 이 심부 온도가 37도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총에 맞아서 죽거나, 물에 빠져서 죽거나, 다 왜 죽느냐고요. 바로 내 몸속 온도가 낮아질 때 죽는 겁니다. 내 몸속 온도, 심부 온도가 낮아질 때. 아무리 물에 빠져도 총에 맞아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론을 우리 현대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하면 대단한 줄 아세요. 뭔가 있는 줄 아세요. 뭔가 유식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는 단순한 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임상 거의 40년째입니다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이 피레토 세라피를 23년 전에 개발한 사람입니다.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피레토 세라피를 치면 다 저의
논문과 이론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 온도가 어떻게 해서든 이 낮아지는 순간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졸업증 환자가 굉장히 노화가 빠릅니다. 바로 그 의미는 이 심부 온도가 빨리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졸업증 환자는 13세에서 한 17세 정도의 수명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심부 온도가 내가 태어나서 37도가 한 17년 동안 유지되다가 떨어지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심부 온도가 한 13년에서 17년 동안 37도가 유지되면 그 정도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심부 온도가 만약에 600년 정도 유지되면 나는 60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도인들은 몇백 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한 80에서부터 한 100살까지 이렇게 살잖아요. 자, 그러면 심부 온도가 그 정도 유지되다가 우리가 떨어져서 죽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면은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장수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심부 온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바로 열 에너지화되는 과정 속에서 온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가 합성되고 또 재생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가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부 온도가 빨리 떨어진다는 소리는 세포가 기능이 떨어졌거나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시켜야죠. 세포를 정상화시킬 때 우리는 천명을 다할 수 있다.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론이라 이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심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라 그랬고요. 피부 온도란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은 이 피부 온도라는 것은 점막의 온도입니다. 그러면 내 하수체에 있는 그 점막의 온도도 피부 온도가 될 수 있고요. 구강, 식도, 위, 장 모든 장부, 조직, 기관에 있어서의 점막의 온도, 표면의 온도는 다 피부 온도라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의미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요.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거는 시상 하부에서 체온의 항상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끊임없이 우리는 37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소아 졸업증 환자는 왜 그 어렸을 때부터 성장이 안 되고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방출량이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서 열 에너지 방출량이 적으면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소증, 소인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아 졸호증 환자분들이 왜 키가 작습니까? 키가 크면서도 졸호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키가 크면서 졸호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소인증으로 키가 왜 작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병을 이해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증상 하나하나를 유심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조로증과 소인증은 다르잖아요. 조로는 조로죠. 노화가 빨리 되는 것은 노화가 빨리 되는 거고, 키가 크고 작은 것은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왜 조로증 환자들은 왜 키가 작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 몸에서의 열 에너지 방출량이 다른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월등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겨울에 식물이 자랍니까? 나무가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여름철, 봄에는 새싹이 돋고 성장도 무성해요. 온도가 많이 지구상의 대기의 열기운이 왕성할 때 내 몸에서의 심부 온도가 적절하게 왕성하게 발생할 때 우리는 키도 클 수 있고 성장도 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 조로증 환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심부 온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하되어서 또 저하되는 과정 속에서 장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소아 조로증 환자분들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저희의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제 온도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심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장기적으로 내려가면 시상 하부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피부 온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피부에서 혈관은 확장이 되고 피부 온도의 상승은 노화를 빨리 촉진시킨단 말이에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은 모든 장기에서의 만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장기의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온도의 상승은 산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잖아요. 산화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심부 온도도 37도로 일정할 때 우리가 열 발생량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열 발생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부 온도가 정상적일 때는 피부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다른 다양한 염증성 질환이나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노화도 염증이 빨리 진행이 될 때, 세포가 일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버리면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 종종 이런 경우 못 봤습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 젊었을 때는 운동 열심히 해서 막 이름을 날렸는데 의외로 노화가 빨리 되는 선수들을 본 적이 없습니까? 너무나 빠른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가 버려요. 운동이 너무 과해도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피부온도가 올라가면 세포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되죠. 심부 혈관이 수축이 되면은 혈액의 점성은 높아질 수 있고 또 혈압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혈액의 점성이 높아질 때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생길 수 있죠.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내분비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피부에서의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소아 조로증 환자에 있어서도 간혹 보면은 피부가 좀 거무잡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색소 침착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왜 조로증 환자분은 왜 색소 침착이 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증거잖아요. 심부 온도가 올라가 있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 있으면 피부는 아주 맑아요. 염증이 안 생긴다고요. 그러나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에서 자꾸 다른 염증성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표면 장력이 약해집니다. 표면 장력. 응력은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은 그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응력은 강해지는 거죠. 그럼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렇게 밀어낼 때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다양한 변형이 찾아올 수 있다. 또 돌연 변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양의학에 있어서는 소아조로증을 돌연 변이, 유전자의 변이로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내 하수체에 있어서의 어떤 부신 피질에 있어서의 어떤 발육의 부전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전자의 변형은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응력이 강해질 때 돌연 변이가 생기고 그때 단백질의 변성과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유전자가 변형이 된 것은 절대로 다 또 달리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의 이론대로 하면 충분히 우리가 섭생을 잘 하거나 또 먹거리를 잘 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꾸준히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목적으로 저도 소아조로증 환자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제가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돌연 변이가 생기고요. 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모공 다침 현상이 생깁니다. 자, 소아조로증 환자에 있어서 바로 이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 다치게 됩니다. 자, 손발 끝에서 다친 이후에 우리는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내 몸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어디로 이동 잘할까요? 제일 먼저 구멍이 많은 상체입니다. 자, 소아조로증 환자, 외소증 환자, 소인증 환자들은 생각보다 이 두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체보다는 상체가 많이 발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열 에너지가 자꾸 상체로 쏠린단 말이에요. 힘이 상체로 쏠리면 그쪽으로 열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체가 발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상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팔, 다리는 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팔, 다리로 열이 못 가니까, 뻗지를 못하니까 성장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손톱도 성장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밀어내줘야 되는데 밀어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이 쭉쭉 성장이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소아조로증 환자분들 손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인들과 손톱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좀 비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단 비대증. 왜? 또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자꾸 가거든요. 그러면 손발 끝으로 마찰이 많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잡고 이렇게 할 때 마찰이 많은 곳. 마찰이 많은 곳만 이렇게 탁 가면은 그 부분만 염증이 생기고 그 부분만 피부 온도나 또 더더욱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볼록이 튀어나오는 거죠. 볼록이 튀어나오니까 말단 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인데 그럼 관절 쪽으로도 열이 확 가면은 그쪽에 응력이 강해져서 관절이 변형이 오는 거예요. 볼록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은 관절에 변형이 잘 안 와요.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들도 변형이 오잖아요. 바로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들도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모공이 다치게 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또 줄어들거든요. 자, 그러면 피부는 자꾸 건조해지고, 그럼 두피에서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러면은 모근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 하잖아요. 피부 온도는 계속 올라가 버리고,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면 바로 그게 탈모죠. 응? 모발이 잘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소아조로증 환자한테서 탈모가 생기냐고요. 조로증은 조로증인데 왜 탈모냐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관성을 이해해 줘야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냥 발육부전이라고 탈모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의 변이라고 탈모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전자의 변이가 아무리 돼도 모발이 왕성한 사람 많습니다. 너무 뭉뚱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소아조로증과 탈모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바로 저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근에서의 염증이 생기고, 모근이 그럼 성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모근이 약해지니까. 이게 있던 모발도 탈락이 되는 거고요. 또 열이 너무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적절하게 온도가 유지될 때 모든 생명체가 성장이 될 수 있잖아요. 씨앗도 발화도 잘 되고, 너무 온도가 높아도 말라 죽는단 말이죠. 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공이 다쳐서 피부로의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피부에서의 여러 가지 잔털도 덜 날 수 있고, 모발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치면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면, 눈 쪽으로 열이 쏠릴 수도 있죠. 상체로 열이 쏠리니까. 그럼 눈에 안구 돌출이 생길 수도 있다. 눈이 정상적인 내 신체 조직에 비해서, 기관에 비해서 조금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이렇게 좀 빠끔하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좀 귀로 열이 쏠리면 귀 쪽으로도 귀가 좀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귀로 확 가면은 압력차가 생깁니다. 귀에서의 압력차는 뭐죠? 바로 소리가 날 수 있단 말이죠. 이명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명. 소리는 압력 차이의 결과입니다. 방구 소리는 왜 납니까? 힘을 확 주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안 주면은요, 소리도 잘 안 나요. 방구 소리도. 뭔가 뻥 하려고 하면 힘을 확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귀 쪽으로 힘이 확 갈 때 이명이 생길 수 있다. 매미 소리, 기차 소리, 톱 쏘는 소리, 여러 다양한 소리들이 생길 수가 있죠. 바로 그 주파수의 차이에 의해서 소리의 차이도 다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입니다.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땀이 국소적으로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소아조로증 환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막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요. 땀이 나더라도 이 상체, 또 마찰이 많은 곳, 손바닥, 발바닥, 그쪽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심부 온도 저하가 장기화됐을 때 반드시 이거는 네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피부 온도의 상승, 표면 장력의 약화, 모공 다침 현상, 땀 분비의 감소. 자,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심층 분석할 때 우리가 소아조로증 환자들의 증상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바로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심부 온도의 저하가 장기적이고 만성화됐을 때 우리는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양한 질병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 여드름, 아니면 췌장염, 구내염, 식도염, 장염, 위염, 뇌종양, 위암, 간암, 폐암, 이 다 왜 생기냐고요. 왜?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질 때 생긴다라는 이야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피부 온도 상승, 표면 장력의 약화, 모공 다침의 현상, 땀 분비의 감소, 이러한 네 가지의 현상들이 각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부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양한 질병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러한 심부 온도의 저하는 면역력의 저하잖아요. 면역력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질병과 싸울 수가 없고 결국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 면역력은 바로 신부 온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신부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이 체온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전문 의료인들조차도 뭐가 신부 온도를 떨어뜨리는지, 뭐가 신부 온도를 올리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유튜브에 활동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다 쓰레기 정보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쓰레기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만 고생하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약을 주는데 병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있습니까? 약의 부작용이 있는 약은 병을 주는 겁니다. 약의 부작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약의 부작용이 있는 순간 그 약은 좋은 약이 아니라 독약이 되는 겁니다. 약을 먹을 때 약이든 밥이든 어떤 경우라도 부작용이 생기는 약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독약입니다. 염증을 치료한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됩니까? 신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약을 쓰면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부 온도가 떨어지는 약은 독약입니다. 찬물도 독약입니다. 옷을 안 입는 것도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신부 온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시원한 바닥에 자는 것도 신부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따뜻한 공간에서 포근하게 잠을 자는 것도 좋은 신부 온도 유지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 피레토 세라피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소아 조로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아 조로증을 우리는 프로게리아, 또 영국 의사가 찾았다고 해서 길포드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아조로증은 어떤 질환이냐라는 건데요. 이 소아조로증은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바로 정상인들보다 수십 년 일찍 조기 노화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정상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빠른 거예요. 그냥 어린애가 노인이 돼버리는 그런 질환인데, 그럼 이게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노화가 빨리 진행되죠? 왜 노화는 산화 과정입니다. 산화. 그래서 양방에 있어서는 막 황산화제를 써요. 노화를 억제하려고. 근데 황산화제를 쓰는 순간 신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떨어지면 노화는 방지가 될 수 있겠죠. 더딜 수는 있겠죠. 근데 신부 온도가 더 중요한 걸, 신부 온도는 유지하면서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신부 온도까지 떨어져 버리면 나는 노화가 되기 전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신부 온도가 떨어지면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뭘 치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소아조로증의 원인이죠. 읽어보세요. DNA 염기 서열 중에 이 C가 T로 치환됐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치환되는 과정에서 돌연 변이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방 유전적 이상이다. 근데 왜 유전적 이상이 생기죠?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냥 유전적 이상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유전적 이상은 바로 그 DNA 핵에 있어서도 핵 부위에서의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 중에서도 핵에 있어서.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응력이 강해질 때 힘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때 이 치환이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유전자의 이상 돌연 변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거예요. 선천적인 내분비계, 부신피질, 내하수체, 전엽의 86부전, 이 내하수체나 시상하부는 같은 이 라인선상에 있는데, 이거 바로 체온 조절의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로. 내하수체, 전엽, 시상하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의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건 신부온도의 저하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제가 주장하는 이 신부온도의 저하다라는 이야기, 신부온도에. 바로 이 내하수 제천엽의 발육부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가 애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의 산모가 처녀 시절에 어떤 환경 여건에서 성장을 하고 살아왔느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예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신부 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임상을 해보면 반드시 소아조로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토피 환자라든지 습진 환자라든지 뭐 이런 환자들을 보면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 생리하게 되면 막 진통제 먹잖아요. 그럼 진통제를 먹으면 왜 진통이 됩니까? 진통이. 샤워할 때는 좋죠. 진통이 없으니까, 통증이 사라지니까. 하지만 왜 통증이 없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통증은요, 우리가 응력이 강해질 때, 어떤 힘이 존재할 때 통증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통증은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의 존재는 바로 제가 주장하는 응력이라는 겁니다. 응력은 왜 생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느냐고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신부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성분들의 생리도 생리할 때 어떤 분들은 생리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신분도가 높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리 전후가 되면 신분도가 확 떨어져요. 근데 기존에 신분도가 떨어졌던 사람이 생리 기간을 맞이하게 되면 신분도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신분도가 더 떨어지면 모공은 더 다쳐요. 손발 끝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바로 구멍이 있는 생리 기간에는 바로 자궁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궁 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궁 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응력이 강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면서 조직의 변형이 오는 겁니다. 그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온다고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냥 쉽게 사 먹어요, 요즘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그냥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통은 됐는데 왜 진통이 됐느냐? 바로 신분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피부온도가 낮아지면 응력은 약해지고 표면 장력은 강해지거든요.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 통증이 싹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측정할 수 없는 신부온도까지 내려가 버리거든. 그럼 신부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또 요인이 많단 말이죠. 내가 옷을 얇게 입든지 내 방 안의 온도가 낮든지 뭐 음식물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물에 의해서도 신부온도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팥빙수를 먹었다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거나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좋아했다거나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몸의 신부온도는 낮아져 있는데 결혼을 해서 임신이 되었다.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도 소아조로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부온도가 떨어졌는데 왜 소아조로증은 안 생기고 왜 그러면 다른 병이 생기느냐? 그거는 다 열 에너지의 방향이라든지 그게 이거 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병명은 다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개개인의 혈액의 점성이라든지 그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다 병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열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쏠려서 어느 세포에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병의 정상, 발현, 정도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산모는 정상적입니다. 신부온도가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 10개월 동안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10개월 동안 뭐 감기에 걸려서 항생제를 먹었는지, 아니면은 자꾸 임신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내가 또 막 식욕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밥을 또 안 먹고 내가 생활했는지, 밥을 안 먹는 순간 또 신부온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 오심, 구토증이 막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분들이 한 3, 4개월 되면은 막 임신 구토증이 막 임신 오저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 되면은 또 내 태아에서도 전체적인 이 신부온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요. 약물이 될 수도 있고요. 온도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검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취제도 될 수도 있고요. 저산소증일 수도 있고, 뭐 전기장, 자기장, 중금속,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신부온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 이후에 내가 신생아실에 가는데 신생아실의 온도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시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생아는 온도가 엄청 높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 이후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약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백신이라든지 우리가 간염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약물들에 의해서도 신부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신부온도가 내려갔는지를.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결론은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신부온도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소아조로증이 태어난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기간, 임신 기간, 임신 전, 또 임신 중, 임신 후의 다양한 그 요인들 중에서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개입이 됐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피부온도가 전반적으로 모든 조직 기관 에서 신부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모든 그 부분들이 다 노화가 진행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성장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온도가 낮는데 뭐 성장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소증이 되거나 소인증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원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정상을 가지고 한번 그럼 제 이론과 이 정상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정상 중에 대표적인 게 소인증의 한 변형으로 외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다. 자, 왜 외소한 체구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아주 이 소아조로증 환자들은 체온이 낮는 거예요. 신부온도가 낮기 때문에 뭐 어떻게 조직이 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모든 생명체가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외소한 체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 자, 수염과 치모의 결손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모공은 다치고 피부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피부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사막과 같단 말이죠. 온도가. 사막에서 풀이 자랍니까? 잘 안 자라잖아요. 오아시스가 있긴 있어도 그건 한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두피에서도 수염, 모발이 어디 한 곳에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피부온도가 낮아지면서 신부온도는 높고 피부온도가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피부에 염증이 안 생기고,
또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될 때 모발이 성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염과 치모에 결손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자의 변이라고 수염과 치모에 결손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러한 원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원인을 저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게 저의 피레토 세라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름이 많은 피부, 왜 주름이 많아질까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요,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근육에 손상이 빨리 와버려요. 그러니까 주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노화가 빨리 진행되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근육에 위축이 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에 근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피부 온도 올라가면은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그 염증 부위는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존할 때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현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때 고무줄이 가늘어지잖아요. 바로 근육의 위축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의 위축은 우리가 얼굴이든 팔, 다리든 잘 보세요. 근육의 위축이 와요. 왜?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근육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위축만 올 뿐이고. 염증이 자꾸 생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름이 많은 거예요. 자, 백발노인 같은 얼굴이 되는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근육의 위축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경화, 각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게 피부가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피부가 단단해져 버리니까 우리가 유연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유연성이. 그러니까 걸을 때도 정상적인 걸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피부 근육의 위축이 오죠? 경화, 관절의 변형이 온답니다. 관절 쪽이 더더욱 이렇게 커져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말단 비대증처럼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관절 부위의 피부 온도가 더더욱 올라가고 그쪽에 응력은 강해지면 조직의 변형이 오죠? 그럼 볼록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니까 조직들은 대체적으로 윤기 현상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말단 비대증. 다섯 번째는 색소 침착이. 왜 색소 침착이 돼?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색소 침착이 된다. 자, 여섯 번째, 이거 참 생각 잘 해봐요. 소화장애, 가스참, 트림, 구역감, 두통, 어지러움, 이명, 안구건조, 상열감, 피로감 이런 게 다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동반되느냐고요? 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소화조로증과 소화장애와 가스차하고 하는 게 왜 생기냐? 왜 상관관계가 있느냐고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소화조로증 환자들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를 못해요. 가스도 차고. 그러니까 모공이 닫혀버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여러 가지 아모니아라든지 이런 가스가 내 몸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세하게 이 모공이 열려져 있는 그 부위로 살살살살 빠지고, 항문으로도 빠지고, 구강으로도 빠지고, 이 구멍으로 살살살살 빠져줘야 되는데, 모공이 자꾸 닫혀 놓으니까 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스가 찬단 말이에요, 가스가. 그리고 구멍이 많은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게 구역감이나 트림이 될 수 있고, 아래로 자꾸 내려가면 방귀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스가 자꾸 차니까 방귀가 나올 수 있고요. 트림이 될 수 있다. 구역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거든요. 바로 그때, 상체로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두상이 자꾸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외소증 환자들도 그렇잖아요. 두상은 크고 팔, 다리는 짧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상체 쪽으로 열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열이 많이 쏠리는 곳으로 조직은 커질 수 있거든. 암 조직은 왜 커지죠? 응력이 강해져서 그런 거예요. 돌연 변이가 돼서 암세포가 성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응력이 반드시 힘이 가해질 때 조직은 형성이 되고 조직의 변형이 오고 조직의 그 형태가 갖추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로 상체로 쏠릴 때 어지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손해 쪽에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평형 감각 장애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이명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귀 쪽으로 열이 확 갈 때 압력의 차이가 생기고 그때 소리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안구 건조증과 안구 돌출이 생길 수 있죠. 자, 눈으로 열이 쏠리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피부에 수분 공급은 안 되니까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구강 건조증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눈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니까 안구 돌출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선 환자들 잘 보세요. 태아일 때 뭐 할리퀸 어린선 같은 경우도 안구 돌출이 되잖아요. 왜 돌출이 되죠? 밀어내는 힘이 눈 쪽으로 쏠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상열감, 피로감, 어깨도 막 결리게 되고 엄청 피로해지는 거예요. 소아조로증 환자들도. 7번째, 성장장애와 조갑 형성의 장애가 생긴다. 당연히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내가 열 에너지, 몸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많아질 때 심부온도가 항시 항상성을 잘 유지할 때 37도일 때 몸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열 에너지원이 아예 애초부터 내 세포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고 또 밀어내는 힘, 손, 발 끝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고 이게 상체는 발달하고 손, 발은 발달이 적은 거죠. 그리고 손가락 조각마저도 그러면 형성이 잘 안 되고 성장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8번째는 혹은 머리, 귀, 눈, 코 등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클 수 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바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일치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치. 제 이론은 23년 전에 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일치가 되느냐고요. 이걸 한번 언어 전문가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일치가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까? 제 이론이 비과학적이라면 일치가 안 돼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4가지 현상,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반드시 피부온도 올라간다.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모공은 다친다. 땀 분비가 줄어든다. 이 4가지 현상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소아조로증의 정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걸 우리는 이거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느냐. 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를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만이 내 몸에서의 적절한 에너지가 발생할 때만이 심부온도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노화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토피 환자들도요, 알고 보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주름도 많고요. 어린선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손바닥, 발바닥을 잘 살펴보면 주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는 노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모공이 열릴 때 열이 골고루 분산이 되잖아요. 상체로 열이 안 쏠리잖아요. 팔, 다리로 열이 쏠릴 때 정상적인 수분, 영양, 혈액 공급이 잘 될 수 있어서 그 각각의 조직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피부 온도를 낮춘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투여해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대부분 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대부분의 질병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열 체질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차가운 걸 먹거나 옷을 좀 얇게 입거나 이불을 안 덮거나 그런 행위를 너무나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약물이에요, 약물. 치료한답시고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추는 약물을 쓰는 것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독약이다, 독약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첩경이다,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 신부원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차라리 치료를 하지 마세요. 신부원도를 떨어뜨릴 것 같으면. 신부원도가 떨어지면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원도 측정할 수 없다고 신부원도를 무시하는 사람들 절대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 생리학 책에 왜 신부온도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왜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약물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행위든 간에 그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순간 우리 모든 세포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먹거리를 먹었는지, 내가 햄을 먹었는데 햄 속에는 색소제가 들어가 있는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한 햄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다 다르단 말이다. 다 다르잖아요. 개인마다. 누구는 라면을 먹고, 누구는 국수를 먹고, 누구는 흰밥을 먹고, 누구는 현미밥을 먹고, 밥 하나도 다 달라요. 찰밥을 먹고, 찬밥을 먹고, 그에 따라서 열 에너지 발생량은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누구는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누구는 지방을 많이 먹어라. 저탄고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늘리고. 근데 기름진 음식 먹어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름진 음식 막 먹지도 못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요 그 속에 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죠. 그 포화지방산은 오히려 내 몸에서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면 신부온도는 오히려 더더욱 내려가요. 신부온도 더더욱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온도 더 올라가요. 그러면 막 열이 나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서 지방을 먹어서 막 몸에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구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절대로 아니죠. 포화지방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모공이 다쳐서 상체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어디 저 대구에서 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아토피 환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완전히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러시아에 겨울에 러시아 불곰들 우리가 수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찬 바닷물에 들어가면 막 열이 더 난다라는 거야. 맞아요. 열이 더 나요. 그럼 그 신부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부온도가 찬물에 의해서 신부온도가 확 내려가요. 근데 신부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인체는 체온의 항상성의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그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열 에너지 발생량이 순간적으로 높아집니다. 신부온도가 내려갈 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모공이 닫히면서 피부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신부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부온도는 왜 올라갔죠? 모공이 닫히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신부온도가 올라간 거라고요. 일시적으로. 그럼 결코 좋은 거는 아니지만 내가 살기 위한 노력은 진행은 돼야 된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 현상이 좋은 거냐? 저는 결코 그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찬물에서 사세요. 찬물에 살면 어떻게 돼요? 저체온증으로 죽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느냐 말이죠. 내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게 전체인 양 생각하시면 내 몸의 건강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치료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소아조로증 환자든 아토피 환자든 암 환자든 어떤 형태로든 신부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돼요. 그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인데요. 소아조로증 환자분들은 식이요법과 생활요법, 운동요법에 많이 좀 주안점을 두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식이요법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참 이 문제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고 봤는데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돼요. 막 먹방 하는 거 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름진 게 들어가면은요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요. 신부온도는 더 내려가고. 그 반드시 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의 녹는 점은 41.3도에서 93.6도입니다. 내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안 되고, 산화가 안 되면 신부온도 내려가요. 내가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옷을 입습니까? 왜 집에서 잠을 잡니까? 바로 신부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거리를 잘못 먹어요. 그럼 신부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럼 모공은 다치고 피부온도 올라가면 노화는 빨리 진행되잖아요. 가려움증이 더 심해져요. 잘못 먹으면. 모공이 더 다쳐서 열이 방출이 안 되거든요. 식이요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중에 저는 항시 야채는 드시되 데쳐서 드셔라. 삶아서 드셔라. 익혀서 드시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pH가 낮은 음식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pH가 너무 낮으면 순간적으로 너무 신부온도가 폭발을 합니다. 신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가요. 그 대표적인 게 황산, 염산, 이거는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폭발하니까. 피부를 녹여버리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술이다, 술. 과일. 과일을 자꾸 많이 먹는 것도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과일은 pH가 낮아요. 항시 생각해 주셔야 되고, 과일은 디저트 정도로 드셔야 되고요. 제가 권하는 것은 흰밥입니다. 흰밥. 흰밥, 탄수화물. 자꾸 저탄하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탄수화물에 의해서 ATP가 많이 발생하고, 원활하게 발생하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만큼 내가 또 운동을 하면 되잖아요. 탄수화물 먹으면 당뇨병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온도가 올라갈 때요, 당 수치는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신부온도 올라갈 때 운동을 하면 당 수치는요,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져요? 운동을 하면 신부온도가 올라가니까. 조로증 환자들도 적절하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열이 확 발생하는 운동보다는 내가 꾸준히 걷거나 따뜻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좀 걷거나 해서 신부온도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습니다. 생활요법도 중요하죠. 생활요법. 항시 내 공간의 온도, 내 거처하는 공간의 온도는 항시 따뜻해져야 됩니다. 외부의 열이 어느 적정선에서 유지가 돼줘야죠. 그래서 저는 한 27도에서 28.5도 정도로 유지하는 공간,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운동은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운동은 수영 같은 거는 저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찬 공간에서 막 에어컨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서 운동을 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항시 그렇다고 또 너무 강한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 운동을 한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혹시 여름철에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운동을 하시고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을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그 적정량은 내 몸에서 또 피부에서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땀이 나야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습니다. 소아조로증 환자들은 땀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서서히 운동을 증가시키면서 서서히 땀이 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피로도 많이 풀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운동을 하다 보면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화끈거리고 따끔거릴 수도 있고 더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모공은 안 열리고 열이 상체로 쏠리거든요. 그때 심장이 더 압박을 줄 수 있고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운동량을 적절하게 잘 해가면서 너무 위로 열이 치솟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아조로증 환자들의 치료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치료한답시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포도당 1000ml가 인체에 주입하게 되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0.2도 정도 신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꾸 찬물을 먹는 행위도 신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거칠고 질긴 음식, 기름진 음식, 생야채, pH가 낮은 음식 등은 다 피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익힌 음식, 탕이나 죽을 좋아한다. 자꾸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표면적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산화가 잘 되고요. 산화가 적절하게 잘 될 때 신부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온도가 올라가야 피부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피부온도가 올라가면 산화 속도가 빨라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항산화제, 방부제, 보존제 등의 식품 첨가물, 이 가공 음식 조심하라는 겁니다. 유통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 가공 음식을 먹게 되면 신부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데,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비타민을 자꾸 먹으면 돼요? 항산화제라니까요, 비타민이. 그럼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어야 된다. 맞죠? 피부온도, 신부온도 둘 다 내려간다고요. 신부도 측정할 수 없다고 막 비타민, 고비타민 요법 막 팍팍 씁니다. 정말 저는 안타깝다고요. 왜 신부온도를 왜 무시하느냐고요, 신부온도를. 피부온도만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팍팍 쓰세요. 스테로이드 팍팍 쓰면 피부온도 쫙쫙 내려가서 염증 바로 좋아지잖아요. 항암제 써봐요. 항암 효과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항암제를 강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왜 죽어요?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죽는 겁니다. 신부온도. 신부온도 측정할 수 없잖아요. 항암제 먹고 죽었어요. 항암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모르죠. 신부온도를 측정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암병동에 있어서 항암제를 맞고 죽어도 그 어느 누구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왜?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이번에 백신 맞고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백신에 의해서 죽은 것 눈에 눈 뜨고 보고 알 수 있는데도 증명을 하라고 하면 증명할 수 없어요. 신부온도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신부온도 37도가 안 될 때 다 모든 질병에 걸리고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부온도만 유지되면 못 죽습니다. 영생을 합니다. 불사합니다. 그게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그래서 인체 물리학을 공부하셔야 되고 모든 질병을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 육체적, 역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답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절대로 완전 글로벌한 제약회사, 의사들, 이런 약을 쓰는 집단만 좋아질 뿐입니다.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약을 쓰면은요, 인간이든 모든 생명체든 동물이든 절대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밥을 먹는지, 왜 내가 옷을 입는지, 왜 내가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돈 안 든다고 보일러 안 틀고 자보세요. 그러면 보일러 값보다도 질병 치료하는 데 값이 더 들어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평소에 옷을 충분히 입어주셔야 됩니다. 소아조로증 환자분들 막 열이 상체로 뜨니까 옷을 많이 못 입을 수도 있어요. 옷을 얇게 입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더욱 노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볍게 운동해서 산책도 하고 땀도 전신에 땀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면 제일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피레토 세라피와 소아조로증 환자 간의 제 이론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를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절대로 99%의 사람들은 저의 이론에 동조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처음 들어보니까. 하지만 저는 희귀 난치성 질환들, 피부 질환들 너무나 많이 치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 신부온도를 최적화해주는 방법대로 치료해 봤습니다. 저한테 소아조로증 환자들이 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소아조로증도 더 이상 질병이 진행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내 삶 속에 삶의 질을 높이면서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피레토 세라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소아조로증 환자분들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원기가 그래도 성격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쪼록 100만 유튜버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소아조로증 유튜브 클릭 좀 많이 해서 구독자 좀 많이 늘려주세요. 하나의 희망이랍니다. 100만 유튜버 되는 게.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봐 해서 제가 저희 이론과 너무나 매치가 되어서 한번 동영상 촬영해 봤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